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6.13 지방선거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다루어야 할 의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패널들께서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부국장님.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촛불 시위, 탄핵 정국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가 각 정당에 상당한 향후 미래를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는 승패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좀 기선을 좀 잡고 있다. 남북 해병 무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선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얼마나 전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슨 자신들의 저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노리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여야 간의 각자 해석이 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 추후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저도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할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여당과 야당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TK 외의 지역에서 어디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은 광역 유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좀 선전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또 다른 데 다 이겨도 경남이나 또 부산 등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또 굉장히 타격이 어느 정도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강 교수님. 네, 두 분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구도가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상당히 우세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아마도 2006년 선거죠.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대전운요로라고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고요.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북을 빼고 다 내주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시 말해서 보수 야당이 이 구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 선거에 반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만약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 구축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선거일까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지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은 6월 13일 수요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경북에서는 김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품과 음식 등 향응 제공, 허위 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 공무원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사톡톡 조지환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갖고 계신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관전 포인트, 유권자들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좀 특징이 있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야당은 좀 질이멸렬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0% 내외로 고착된 지지율.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체제가 과연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역 이슈가 좀 묻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관전 포인트는 한 4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적 전환기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평화 체제로 정착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런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가 탄핵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나라를 통째로 넘겨 주시겠습니까라는 이제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남북 문제, 그다음에 북미 회담이라는 큰 이슈가 사실은 지역 이슈를 상당히 많이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북미 회담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 여당 쪽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거고 그래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냥 남북 문제 하나만이 전개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슈가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해서 도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부터 전개되는 드루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야권이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자신들의 표밭을 갖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야권 연대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있어서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에 TK의 민심이 좀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한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날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나가면 그러잖아요. 선거 있으면 뭐 누가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죠. 기자들한테 누가 되느냐. 또 그리고 뭐야 뭐 그 친구가 되면 잘할까? 뭐 일을 잘할까? 네. 뭐 능력 있나 그 친구는 그 사람이 일해 놓은 게 뭔데?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유권자들을 시민들은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뭐 또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깊이 관계돼 있으니까 그것이 유권자들은 이제 깊게라기보다 먼저 흥미를 느끼는 그런 도입부인 것 같고요. 네. 관전 포인트라면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는 우선 TK 대구 경북에만 국한해 본다면은 대구 경북이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이제 일당 독점 구조가 계속돼 왔으니까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 당이 그 독점 구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중간에 비집권 바른미래당이 얼마만큼 이제 득표력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네.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김영기 교수를 뭐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로 인하, 뭐 성패를 떠나서 그것이 유 의원의 향후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전 포인트라면 네. 흥미있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아마 자기 시인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의 명운이 이번 시장 선거 결과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관전 포인트를 본다면은 선거가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과 야당은 각각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인가? 혹시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어떤 구도를 짜갖고 이제 그 구도로 선거를 보통 치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부분부터 말씀? 네, 이 교수님. 그럼 제가 사실 뭐 야당 측면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네.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또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렵니까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세우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실제로 지금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당의 쇄신을 유권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이 조금 전도된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야당이 그렇게 변화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야당이 또다시 그 정권 심판론에서 특히 이제 남북 문제 그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야당으로서는 그것이 지금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후보들은 오히려 어떤 현 정부의 성과 같은 것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지 않을까.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그 보수 정당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8년간 또는 과거 9년간의 보수 정권의 어떤 그 잘못된 점,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보수 심판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여권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방선거인데요. 네. 의외로 그 이념적인 요인들의 좀 설전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야 공이 네, 그런 깊은 이념적인 바탕을 깔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 같은 추미애 대표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네. 이번 선거를 촛불 명령의 완결판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네. 이 정부는 좌파 연대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잘 이룬 적은 없는데 뭐 지금 남북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아직 탄핵 정국 이후에 그 여운이 남았다 할까요? 네.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확 태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 본질적인 거면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네. 물론 지역적으로는 뭐 대구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각 지역 어떤 그 이슈들이 불이 붙겠지만 또 불이 붙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당의 어떤 구조의 대결에서 보면은 그런 이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과거 뭐 네. 좀 정권 심판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의 그 뭐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념적인 색깔이 지금 많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아까 유권자 관심을 말씀하셨지만 네. 뭐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권자가 뭐 대구시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문제 일자리 이런 데 정말 심오하게 관심이 있고 이러면은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뭐 술자리도 만나고 하면은 아직도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한데 정치적인 이게 격돌이 있잖아요. 이념 좌우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첨예하게 대결하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뭐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네. 여하튼 지방선거인데요. 무조건 그 정당이 뭐 선거를 왜 이렇게 몰고 가느냐 이렇게 보기만은 네. 힘들다. 국민 수준하고 똑같으니까 정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 국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이제 그동안의 지방선거가 참 안타깝게도 전국 선거의 대리전 양상을 치고
뛰고 치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두고 이제 격돌이 벌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전국 선거로만 치르기에는 지방의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야당 같은 경우 아까 이소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이념을 중심으로 삭갈론을 중심으로 이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삶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서민들의 삶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특히 지역에 천착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좀 이렇게 전략을 그런 면에서는 너무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 전략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촛불 정부를 이제 완성하겠다. 촛불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촛불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 여당도 실질적으로 여당과 실제로 제도적인 타협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대 담론, 거대 이슈에 이 지방 의제가 이제 묻혔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다루어야 할 지역의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박 국장님?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들이 뭐 경련이 붙고 있지만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K2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왜냐하면은 교통 인프라가 한 도시 250만 도시의 어떤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죠. 여기 향방에 그것도 후보 간에 입장이 권영진 시장이나 아니면 임대현 후보가 각각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어떤 방향이든 정리되어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역 경제 그런데 경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구 경제 아니면 경상북도의 경제 퀄리티, 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GRDP가 뭐 꼴찌니 아니면은 일자리 몇만 개 창출했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수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이 도시나 아니면 경북도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이 좀 더 많이 좀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또 하나 좀 중시하고 싶은 것은 대구 같은 경우는 미래 도시계획 인구가 앞으로 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인구도 줄고 또 무작정 아파트도 세우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건물은 낡아가는데 모든 시설은 또 50년, 100년씩 지나면 다 보수를 해야 되고 리노베이션은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 도시 재생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경북 같으면은 뭐 더더욱 인구가 줄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살지 않는데 그러나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경북이란 그 지역이 숲도 많고 산도 많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슬로우시티 이른바 뭐 유럽에서 많이 하는 좀 천천히 사는 삶의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 지금 나오신 후보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내던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내지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경북은 이제 지역 소멸이 가장 큰 이슈가 돼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뭐 낙동강 그 취수원 문제도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저는 있죠. 차라리 그런 게 좀 지역적인 문제라요. 물 문제는 뭐 우리 대구 시민이 그래도 좀 낙동강 물이라도 인내를 갖고 지금 마시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겼는데 대구는 그럼 뭐 자꾸 이렇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빠져나가니까 뭐 경찰청도 지금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좀 넓게 보면은 대구가 옛날 우리 경상도 영남권 전체 수도였듯이 대구는 앞으로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와도 같은 그 병렬에 놓고 그 중심에 딱 들어가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보관 이런 것들이 좀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네, 네,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후보들이 사실은 그런 큰 비전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후보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대구 자체 내에서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틀림없이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저는 여기에는 또 네, 계시는 분들이지만 예, 언론의 책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들이 사실은 어떤 전체의 어떤 정당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데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후보들이 나와서 던지는 문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던질 텐데 유권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지금 후보들이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뭐 그런 취수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대구와 경북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비전 속에는 그냥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 중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큰 문제가 될 어떤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에 뭐 저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취수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건 정당의 문제입니다만 지방 분권을 우리가 대구가 정말 열심히 주창을 했는데 네. 뭐 흐지부지 되어버린 이런 네.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 자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고 분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남북 평화 무드로 넘어가면서 사실 경북도라든지 대구라든지 동쪽에 붙어 있는 이 지역에서 북한과의 교류 향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좀 방안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지역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네. 예, 방안과 비전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박 국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후보자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대구의 정책성,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앞으로 이 중지를 모아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런 선심성 공약, 다시 말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개발형 공약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지역의 현안으로서 다른 좋은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구의 청년 문제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가장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실업률이 14.4%로 역대 가장 높아졌습니다, 사실. 근데 전년보다 11.5% 보다는 2.5% 높아졌고요. 전국에서는 좀 줄어드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실 대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 할 때 청년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면 각 후보자가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뭐 통합 공항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청년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좀 비교하신 다음에 현실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대구라는 도시가 한편으로는 대학 도시잖아요, 그죠?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밀집됐는데 그곳이 잘 없는데 대학과 지금 어떤 대학 사회와 지역 공동체가 좀 이 부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토론하는 이런 게 좀 버릇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바로 일자리가 확 는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대학 사회와 지역 공동체가 정말 이거는 고심을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대구가 진짜 어떤 대학 도시로서 어느 기능을 좀 하려면은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동의합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이번 지방 선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데 보수 쪽에서 보면 이제 정권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이 분리됐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보수의 미래 그리고 또 지역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저 네. 이소영 교수님부터.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사실 이제 보수 정당들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대표되는 그 보수 정당들이 상당히 네.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TK에서 얼마나 고전할까 또는 얼마나 선전할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TK에서의 그 보수 몰락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전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또 새로 태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수 야당은 여전히 어떤 프레임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골수 지지자, 야당의 네. 골수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환골탈태한 보수의 모습,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아사히 신문과 그 인터뷰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은 좌파만 좋아하는 거다. 굉장히 시국과 여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이제 내리고 계시고 그래서 과거 적폐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새로워진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총선 체제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이나 그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 70%의 지지가 넘는 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전략만 가지고는 결코 어떤 보수 야당에 실망한 어떤 민심을 되돌리고 이탈된 민심을 돌려 세우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과거와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강원랜드 문제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어떤 확실한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부터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보수가 정치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제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뭐 보수에 대한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보수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는 예측이 뭐 다 비슷한데요. 그럼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보수적인 보수주의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고 진짜 제 자리로 되돌아갈 것인가, 자리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보수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이지만 또 시대에 맞게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색깔론과 가짜 뉴스가 좀 횡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론과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 아주 극단화된 보수와는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뤘다는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상당히 무관심하고 또는 취약했던 게 아닌가. 권력화된 보수의 모습, 부패한 보수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평화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과연 보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 중심의 보수로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적극적인 동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은 일부 지지층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이번 선거를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음 돌아오는 또 다른 계기인 총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다른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보수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정책에서의 좀 공감을 가지는 공동체 보수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이런 역사적 전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바른미래당이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국민들 볼 때는 과연 바른미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었던 이 부분이 바른미래당의 가능성인데 젊은 층들한테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필하고 있는가라고 냉정하게 질문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 뭐 보수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려면 뭐 1시간 이거 따로 별도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글쎄요, 그 보수란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사전 다시 인사이클럽 사전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것도 그 나라 한 나라의 뭐 보수적인 부류를 뭐 분류하기도 하는데 약간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성격적인 거 인간 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어느 정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네.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게 지금 보수 진보를 하는데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보수 진보로 가느냐? 네. 좌우파로 갈라야지. 좌파 우파가 분명한데 좌파로 가는 게 차라리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공이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느 쪽에 어느 선을 가르고 지금 보수냐 진보냐. 네. 특히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전쟁도 겪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념 투쟁도 많이 했고 운동권. 지금도 뭐 청와대에는 운동권이 있느니 많이 이러잖아요. 실제로 운동권 출신들이 뭐 포진해 있고. 그런데 그런 이념 논쟁도 겪고 하니까 이런 보수라는 부분이 약간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좀 민감하게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우리 이 보수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영어로 표현하면 메인스트림,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한 게 주류인데 이 주류였다는 자부심을 좀 점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특히 탄핵 정국이 굉장히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나 아니면 그걸 복귀하는 거, 복원하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그 보수 우파 쪽에서만 다 잘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과거를 바둑으로 치면 다시 한번 좀 바둑을 복귀해보고 네. 우리가 실수했던 것, 도를 뭘 잘못 던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뭘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지를 잘 새겨보는 이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것이 옳았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 이 좌파 정부라고 그러면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성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금 한국 보수가 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잠깐만 한 네. 마디만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박 공장님하고 조금 다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수가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탓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네. 싶어요. 근데 그 과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거든요. 독재 체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 우리 사회가 가졌던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씻고 보수가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청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이 어떤 정치권 내에서부터 발현이 된다면은 이제 같이 지지자들한테도 더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담론 형성이 많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저는 정말 우리 그 보수 정치권이 좀 성찰과 대안의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대적인 진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지방선거,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저희 지역만 이제 중심으로 좀 본다면 네. 이제 여론조사나 이제 실제로 뭐 심층 면접조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대한 변화의 욕구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변화의 욕구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담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당에 좀 기회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으로까지는 부상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하나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제도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획정의회에서 열심히 토론해서 4인 선거구를 일정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의회로 넘겼는데 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발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구 지역의 정치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민심과 좀 조응하는 선거 제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거 제도의 개편 방법도 획정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저도 뭐 이번에 대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8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그 보수 정당 독점 체제가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영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결과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이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TK에서 어쨌든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유권자 단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또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렇다면 그 다양성의 주체가 될 그 이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또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촛불 정국의 반사작용으로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크고 또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지지에 기대어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크면서 대안 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 독점 체제가 조금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부터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다양성의 가능성을 상당히 막아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유권자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과거보다는 또 약간 진보적인 색채의 그 후보자들이 의원 기초 단위 차원에서는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의 욕구는 이제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이 진보 쪽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그 욕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쭉 가졌던 문제점이 그냥 정당만 공천만 받으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요구도 없었고 그리고 후보자들도 뭐 정책을 대단히 이제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구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 그 변화의 움직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 특히
진보적인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정치, 대구에서 보였던 정치와는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그 구체적 방안에는 어떤 재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법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미래 비전의 제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또 유권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부장님.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 다양성을 좀 대구가 추구해 보자는 거잖아요. 네. 뭐 다양성 일당 독점 구조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의원이 있는데 억압에서 일당 독점 구조가 되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다양성이 없는 도시냐. 뭐 먼저 제가 옛날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의원 한때는 몽땅 시의원이 민주당이에요. 네. 어디 뭐 다른 데 가면 뭐 이래 있는 가면 몽땅 또 공화당이 몽땅 시의원이 좀 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안 살펴봤는데 아마 뭐 거기는 스윙이니까 일종의 왔다 갔다 뭐 그러니까 네. 좀 저거 하지만 어쨌든 특색이 있어요. 거기도 뭐 다 몽땅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도 뭐 거의 100%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저번에 선거도 그렇게 했고 민주당 비례대표가 한 분이 계시고 이럴 텐데 근데 이것도 선거제도와 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의회는 2명, 3명을 뽑는 구의회는 정의당 친구들도 있고 많고요. 많다기보다는 뭐 덤좀 있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이게 보완이 돼야 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동안 좀 약세인데 뭘 더 어떻게 이걸 자기 스스로 진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굳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선거에서 신흥스판이라 그럴까요? 민주당 계열 쪽의 후보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물을 딱 펼쳐놨을 때 지금의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게임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뭐 우리가 뭐 학벌 따지지 말자 뭐 어쩌자 말자 그러지만은 아니 그럼 전과도 따지지 말고 다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그 사람을 꼼꼼히 훑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는 건데 그 측면에 좀 열세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쪽 굳어가는.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 발굴을 제대로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지망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당에서 대구의 부흥을 우리가 대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대적으로 뭐 젊은 인재든 아니면 뭐 아주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덕망 있는 사람이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 내지는 강고한 어떤 도전적인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도 보여주지 차라리 정의당이 더 나은 측면이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하는 노력들은 그래서 그 대구 시민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그 측면 이전에 이 당들도 그런 인재 발굴이나 아니면은 뭐 좀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스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충원하는 정치 충원 과정이 정치에도 충원이 중요하잖아요. 회사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게을리 내지는 소홀히 한 부분이 이 정당들에 대해 기책 사회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새로운 활로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바른미래당은 좀 또 다 이제 막 태동되었지만 활로가 좀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뭐 파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자원의 배분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다른 선진화된 나라에서처럼 정당이 후보를 뽑는다면 정당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끝장내야 될 일인데 정치인을 심사하는 곳이 있는가요? 정치인을 뽑는데 뭐 교수님들 외국에 이렇게 서류를 갖고 와서 심사해서 뽑는 나라가 있습니까? 공천심사위잖아요. 심사위. 저는 그거부터가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 자꾸 안 해봤습니까? 네. 해외 한번 전화대면 물어봐야 될 텐데 공천심사위 정당 정치인을 뽑는데 심사를 한다? 그 좀 어설픈 대목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 또 뭐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뭐 뽑는다 이런 거죠. 그 여론조사가 그런데 활용되는 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제도적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지역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 있죠. 실려져 있죠. 그러니까 먹이사슬이랄까. 정치적 먹이사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약간의 저 밑에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 이렇게 딱 있어서 피라미드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이 지방선거 할 때 조금 막말하면 한 자리에 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 주는 이런 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그런 약점이 있지만 TK 국한에서 대구 경북의 국한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좀 더 노골화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래도 네.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좀 위기감을 굉장히 탄핵 정부에 느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뭐 내 밥거리라도 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챙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공천 파동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여러 가지로 뭐 이런데 그런 부작용 또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당협위원장의 힘이 너무 세다.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 룰 자체가 공정하고 뭐 일관된 어떤 그런 룰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전략 공천으로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뭐 면접 중심으로 하겠다. 또 어떤 지역은 경선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경선을 하는데도 또 경선 룰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앙당이나 또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룰을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후보자들도 그렇지만 지지자들 차원에서도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심지어 공천을 했는데 중앙당의 지시로 공천이 번복되는 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후에 조금 그 공천에 대한 지금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천을 좀 투명하고 또 일관된 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개헌 국면에서 저희가 지방분권 뭐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건 이 정당 체제의 지방분권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지방당 문제라든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각 당이 이제 공천 파동이 좀 반복됐죠. 근데 이제 사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공천 파동과 집권 여당의 공천 파동은 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저희 지역만 중심으로 본다면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사실상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흔히 이제 진박 공천으로 알려졌던 20대 총선의 공천 파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집권당이 제1당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대구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든 공천을 하더라도 사천을 하더라도 또는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천을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찍어줄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이런 공천 파동을 반복한다면 결국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젊은 층들의 정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20%로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보수 지지자들 끌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되는데 이 보수 지지자들, 잠재적인 지지자들한테 결국은 어필하지 못하게 만든 그리고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불러내서 이 파동을 비판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단히 단기적인 파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차원과 정치적 차원, 양자의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검증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하는 것도 있고요. 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사실은 듭니다. 정책 선거 하지만. 그래서 그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정책 선거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검증하고 또 어떻게 인재를 찾아내는가? TV 토론도 있습니다만 사실 한 지역구당 한 번 정도뿐이 안 하거든요.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이 형식에 이렇게 매몰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 뭐 대구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후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경북으로만 넘어가도 도지사 선거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정말 힘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선거에 교육의원 선거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가 그 아무리 찾아도 정보를 못 찾아서 투표를 포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공약을 찾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거기다가 또 지방 이제 기초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도 뭐 묻지도 않으니까 그냥 선심성 공약 거의 뭐 공약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그 묻어가기 지역 국회의원의 묻어가기 공약도 있고 선심성 공약, 부풀려진 공약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우리 지역에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해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언론도 보시고 언론 매체도 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지금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유권자들 스스로가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꼭 그 공약도 공약이지만 후보자들이 이제 과거 공적 영역에서 쌓아온 어떤 이제 약속의 이행 정도라든지 인간 됨됨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찾아보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무엇보다도 거의 보시지 않지만 TV 토론 같은 것도 네. 꼭 보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강 교수님. 네, 이제 유권자들 특히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사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비판도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비판만 하면 그리고 비난만 하면 저희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 보터의 출현, 뭐 똑똑한 유권자의 출현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과거와 다른 유권자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이 좀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치를 바꿔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모든 공약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최대한 비교하셔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저도 벌써부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문자 폭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라 좀 유권자 친화적인 그리고 자기가 주로 타겟하는 그런 지지자 계층 또는 유권자 계층에 좀 맞춰지는 맞춤형 선거운동 전략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유권자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후보자도 좀 같이 똑똑해져야 선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뭐 유권자들이 후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거 대신해 주는 게 정당이에요. 야, 너희들이 좀 골라와서 잘 한번 뽑아봐. 그럼 나는 너 당을 지지하니까 그냥 찍어줄게 이거거든요. 네. 그건 정당 정치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유권자라는 분들이 이 생업에 바쁜데 뭐 우리 구의원, 시의원, 뭐 시장, 뭐 교육감 후보를 어떻게 다 알고 저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얼마나 고매하며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당의 이제 그 역할이 좀 커져야 되는 거죠.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정당은 그 후보를 진열을 해놓고 선택을 받는 것이고 국민들은 뭐 바쁘신 분들은 정당을 보고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또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 이 정당과 확실하게 연계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법이 지금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5개 시도에 그 시도 지부 당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대구에서 당을 하나 만든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광주도 뭐든 5군데를 만들고 서울에 이제 본 중앙당을 둬야 되는데 이것부터 좀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허물고 그래서 대구 지역별로 어떤 뭐 시민단체 연대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사회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청소 잘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청소하는 시민들이 좀 잘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당 비슷한 게 조직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기성정당,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그런 기성정당들은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법적으로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좀 활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일본에는 굉장히 있다 그래요. 뭐 오사카 유신이 아니면 각 도쿄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특정한 사회 운동, 환경 운동 이런 분들이 집단 뭐 의기투합을 해서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내보내는 그것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법적인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정당에 대한 좀 의견들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모으시고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구가 그 지방당 운동이 되게 활발했던 곳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지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방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든 유권자이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우정 교수님.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불신이 크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를 바꿀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지역적 지방자치가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중요한 지방자치 선거를 마련해서 여러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역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네, 사실 그 2016년 말 이래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변혁기에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도 후보자도 그런 변혁의 그 책임성을 느끼시고 적극 참여하시고 후보자들께서도 조금 더 정말 그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 대안을 마련하셔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일 국장님. 예, 뭐 정치에서 이념 투쟁도 좋고 또 대통령 일 잘하는지 뭐 나라 정치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내 집 밖을 바로 벗어났을 때 우리 집 동네에 무슨 가로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CCTV가 왔는지 놀이터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데 대한 좀 관심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선거에 임한다면은 후보가 또 눈에 들어올 것이고 제가 뭐 말씀드린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그 구의원 한 분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놀이터도 뭐 가꾸고 뭐 쓰레기도 막 질 가는 사람들 죽게 하고 이래요. 열성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좀 더 그 큰 정치보다도 뭐 대통령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지방선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치르는 동시지방선거는 7회째입니다만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던지는 한 표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를 약속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가 중앙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